안녕하세요. 사연 읽어주는 방송작가입니다. 이번 사연은 예비 사돈댁에 가사 도우미로 몰래 취업한 어느 어머니의 기막힌 이야기입니다. 단정한 정장 대신 앞치마를 두르고 사돈의 발밑을 기어다니며 바닥을 닦아야만 했던 눈물겨운 상황. 과연 이 어머니에게는 어떤 말 못할 사정이 숨겨져 있는 걸까요? 바로 들어보시죠. 무릎 아래로 전해지는 거실 바닥의 냉기가 뼈마디를 시리게 파고들었습니다. 엎드린 채 걸레를 쥔 손목에 힘을 주어 바닥을 문지르고 또 문질렀죠. 분명 깨끗한데 제 눈에는 보이지도 않는 먼지가 저 사모님 눈에는 왜 그리도 잘 보이는 건지 모르겠습니다. 거기 소파 밑 구석요. 거긴 손 안 들어가요? 돈 받았으면 제대로 해야지. 대충대충 시간만 때우다 가려고 하면 곤란하죠. 날카로운 목소리와 함께 구두발 하나가 제 어깨를 툭 쳤습니다. 중심을 잃고 옆으로 비틀거리는 제 어깨를 그 여자는 마치 더러운 물건을 치우듯 발끝으로 밀어내더군요. 순간 울컥하는 뜨거운 것이 목구멍까지 차올랐지만 저는 입술을 꽉 깨물었습니다. 바닥에 비친 제 얼굴이 보였습니다. 헝클어진 머리칼, 땀방울이 맺힌 코끝, 그리고 잔뜩 굽은 등. 이 모습이 지금의 나구나 생각하며 젖은 걸레를 더 세게 쥐었습니다. 손등에 패인 주름 사이로 자괴감이 스며들었지만 저는 그저 고개를 더 깊숙이 숙일 뿐이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경기도 수원에 사는 58살 임복순이라고 합니다. 지금은 어느 집에 가사 도우미로 일하고 있지만 사실 제 인생이 처음부터 이런 모습은 아니었습니다. 아니, 오히려 남들이 보면 깜짝 놀랄 만한 비밀을 하나 품고 이 집에 들어왔죠. 하지만 지금 이 순간만큼은 저는 그저 일당 몇만 원에 사모님의 기분까지 맞춰줘야 하는 이름 없는 아줌마일 뿐입니다. 잠시 후 주방 쪽에서 요란한 소음이 들렸습니다. 쨍그랑 날카로운 파편 소리와 함께 거실을 울리는 비명이 이어졌죠. 어머! 이게 얼마짜린데? 야, 아줌마! 당장 안 와요? 허겁지겁 달려간 주방에는 사모님, 아니 박영숙 씨가 새하얗게 질린 얼굴로 서 있었습니다. 바닥에는 화려한 꽃무늬가 그려진 접시 하나가 산산조각이 나 있었죠. 제가 깬 것도 아닌데 그녀는 다짜고짜 제 가슴팍을 밀치며 소리를 질렀습니다. 이거 수입산 명품 그릇인 거 몰라요? 당신 한 달 월급 다 털어도 못 사는 거라고. 내가 아끼던 건데 이걸 이렇게. 아유, 정말 재수가 없으려니까. 사모님, 진정하세요. 제가 얼른 치우겠습니다. 치우면 다야? 이거 오늘 일당에서 깔 테니까 그런 줄 알아요. 아니, 일당으로도 모자라겠네. 이번 주 내내 공짜로 일할 생각하라고요. 그녀는 발등에 튄 작은 파편 하나에도 세상이 무너진 듯 호들갑을 떨며 저를 몰아세웠습니다. 사실 저는 그 그릇이 얼마인지 아주 잘 알고 있었습니다. 우리 회사 카탈로그에도 등록된 적당히 비싼 축에 속하는 모델이었거든요. 하지만 입 밖으로 내뱉지는 않았습니다. 그저 죄인처럼 허리를 숙이고 깨진 조각들을 하나하나 손으로 주워 담았습니다. 날카로운 사기 조각이 검지 끝을 스쳤지만 아픔보다 더 쓰린 건 마음이었습니다. 박영숙 씨는 씩씩거리며 거실로 나가 전화를 걸더군요. 저는 싱크대 밑을 닦는 척하며 그녀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였습니다. 나야. 말도 마. 오늘 들어온 도우미년이 내 명품 접시를 홀랑 깨먹었지 뭐야? 수준 떨어져서 정말. 근데 더 기막힌 게 뭔 줄 아니? 우리 아들이 결혼하겠다는 그 집 말이야. 글쎄, 애엄마가 청소일을 한다잖아. 딱 봐도 우리 아들 등골 빼먹으려고 작정한 집구석 아니겠어? 수준이 맞아야 혼담을 넣든 말든 하지. 내 눈에 흙이 들어가기 전엔 그런 근본 없는 집안이랑은 절대 안 돼. 근본 없는 집안.
그 한마디가 제 심장에 화살처럼 날아와 박혔습니다. 제 딸 지영이. 세상 무엇보다 소중하게 키운 내 딸이 이런 여자에게 그런 취급을 받고 있다니. 손가락 끝에서 배어나온 피가 걸레를 붉게 물들였습니다. 저는 천천히 고개를 들어 거실 쪽을 바라보았습니다. 우아한 척 소파에 기대어 앉아 누군가의 인생을 난도질하는 저 여자의 뒷모습. 제 안에서 무언가 단단한 것이 툭 하고 끊어지는 기분이 들었습니다. 그래요, 박사모님. 당신이 그렇게 좋아하는 수준이라는 거 내가 조만간 똑똑히 보여줄게요. 제가 쥔 걸레는 더 이상 바닥을 닦는 도구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곧 다가올 폭풍을 준비하는 제 나름의 칼날이었습니다. 차가운 거실 바닥에 엎드려 무릎을 문지르고 있자니 문득 제 손바닥에 굳은 살이 유난히 두껍고 딱딱하게 느껴졌습니다. 이 손으로 닦지 못한 먼지가 어디 있고 이 몸으로 버티지 못한 무게가 어디 있었을까요? 30년 전 그 뜨거웠던 아스팔트 위에서 낡은 포터트럭 한 대를 붙잡고 울던 날들에 비하면 지금 사모님이 내뱉은 독설은 그저 귓가를 스치는 마른 바람일 뿐입니다. 사람들은 저를 보고 운 좋은 여자라고 말들 합니다. 갑자기 땅값이 올라서 팔 잡힌 아줌마라고요. 하지만 제 운은 하늘에서 뚝 떨어진 것이 아니었습니다. 제 운은 손톱 밑에 낀 기름때와 무릎에 든 시퍼런 멍자국, 그리고 수천 번의 한숨이 모여 만들어진 것이었죠. 남편을 일찍 여의고 제 손에 남은 건 돌도 안 된 딸 지영이와 남편이 남기고 간 낡고 덜덜거리는 1톤 트럭 한 대뿐이었습니다. 그때 제 나이 겨우 28이었어요. 지금 우리 지영이 나이였죠. 세상 물정 모르던 어린 엄마가 할 수 있는 일이라곤 몸뚱이 하나로 부딪히는 일뿐이었습니다. 아이고, 젊은 아지매가 이 무거운 걸 어떻게 들라고. 그냥 들어가서 애나 봐요. 괜히 허리 나가면 누가 책임져? 처음 이삿짐 현장에 나갔을 때 땀냄새 풍기던 남자 직원들이 저를 보며 혀를 찼습니다. 여자 손목이 무슨 힘이 있겠냐며 구석에서 박스 테이프나 붙이라고 비아냥거렸죠. 하지만 저는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지영이 우유값을 벌어야 했고 당장 월세 걱정에 잠을 설쳐야 했으니까요. 저는 입술을 꽉 깨물고 이삿짐 박스 앞에 섰습니다. 그 무거운 박스를 들고 계단을 오를 때면 눈앞이 노랗게 변하고 숨이 턱끝까지 차올라 금방이라도 심장이 터질 것 같았습니다. 발을 뗄 때마다 무릎 관절에서 뚝뚝 소리가 났고 등 뒤에서 느껴지는 포대기 속 지영이의 온기는 제 척추를 짓누르는 무게만큼이나 무겁고도 뜨거웠습니다. 복순아, 정신 차려야 한다. 여기서 주저앉으면 지영이는 누가 키우니? 조금만 더, 딱 한 계단만 더. 그렇게 한 계단 또 한 계단을 오르며 저는 울었습니다. 소리내어 울면 기운이 빠질까봐 이를 악물고 눈물만 뚝뚝 흘렸죠. 박스 하나를 옮기고 나면 팔뚝에는 시퍼런 피멍이 들고 손바닥에서는 쇠냄새와 피냄새가 진동했습니다. 하지만 퇴근길에 지영이의 작은 신발 한 켤레, 남들 다 먹는 맛있는 간식 하나를 살 수 있다는 사실만으로도 저는 세상 모든 것을 가진 기분이었습니다. 밤이면 지영이를 재워놓고 퉁퉁 부은 다리를 방망이로 두드리며 다음날 이사갈 집의 동선을 외웠습니다. 어느 집은 계단이 좁고 어느 집은 유리창이 약한지 누구보다 꼼꼼하게 누구보다 정직하게 짐을 날랐습니다. 제 진심이 통했는지 입소문이 나기 시작했고 복순이네 이사는 어느덧 수원 바닥에서 모르는 사람이 없는 알짜배기 업체로 성장했습니다. 그러다 10여 년 전 돌아가신 아버님이 물려주신 쓸모없는 황무지가 재개발 구역으로 묶였습니다. 남들은 벼락부자가 됐다고 부러워했지만 제 생활은 달라진 게 없었습니다. 5성급 호텔 뷔페보다
기사식당 김치찌개가 더 맛있었고 명품 가방보다는 면장갑 뭉치가 제 손에 더 잘 어울렸거든요. 지금도 저는 현장을 떠나지 않습니다. 직원들은 "회장님, 제발 사무실에서 에어컨 바람이나 쐬세요." 라고 소리를 지르지만 저는 허허 웃으며 구슬땀을 흘립니다. 제가 직접 짐을 나르고 고객들의 소중한 물건을 닦아주어야만 밤에 잠이 잘 옵니다. 이 땀방울이 곧 제 자존심이고 제 딸 지영이에게 줄 수 있는 가장 떳떳한 유산이니까요. 제 딸 지영이는 그런 저를 참 많이 닮았습니다. 100억대 자산가의 딸이라는 걸 아는 친구가 거의 없을 정도로 검소하고 독립적이었죠. "엄마, 나는 엄마가 고생해서 번 돈으로 호강하고 싶지 않아. 내 힘으로 내 인생 살 거야." 라고 말하던 대견한 아이였습니다. 그런 지영이가 어느 날 얼굴이 발그레해져서 한 남자를 데려왔을 때 저는 세상 모든 근심을 내려놓는 기분이었습니다. 최준호라는 그 청년은 처음 봤을 때 참 맑고 고든 눈을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사실 대기업에 다닌다는 소리에 혹시라도 우리 지영이 배경을 은근히 따지지는 않을까, 혹은 제 거친 손마디와 투박한 말투를 보고 속으로 인상을 찌푸리지는 않을까 노심초사하며 나간 자리였거든요. 그런데 준호군은 제가 이삿짐 트럭을 몰며 이삿짐 센터에서 일을 한다는 말을 듣자마자 들고 있던 숟가락을 가만히 내려놓더군요. 그러더니 제 정장 소매 끝으로 살짝 드러난 굳은 살 박힌 제 손을 빤히 바라보았습니다. 저는 저도 모르게 부끄러워져서 손을 식탁 밑으로 숨기려 했죠. 그런데 그 친구가 먼저 제 손을 가볍게 덮어잡으며 말했습니다. "어머니, 정말 존경스럽습니다. 지영이가 왜 그렇게 단단하고 멋진 사람인지 이제야 알 것 같아요. 그동안 홀로 지영이를 이렇게 훌륭하게 키워내시느라 얼마나 고단하셨을지 감히 제가 상상도 할 수 없습니다. 정말 고생 많으셨습니다." 그 진심 어린 말 한마디에 제 마음이 녹아내렸습니다. 남편 없이 홀로 딸을 키우며 가장 듣고 싶었던 말이 어쩌면 고생하셨다는 인정보다 앞으로 제가 그 짐을 나누어 지겠다는 약속이었는지도 모릅니다. 준호군은 식사 내내 제 투박한 손을 보며 한 번도 인상을 찌푸리지 않았고 오히려 제가 좋아하는 반찬을 조용히 제 앞으로 밀어주더군요. 그 모습이 참 예뻐서 저는 그날 밤 지영이를 붙잡고 한참을 웃었습니다. 구름 한 점 없는 만월이라 생각했는데 그 뒤로 거대한 먹구름이 몰려오고 있었습니다. 결혼 준비가 한창이던 어느 날 오후였습니다. 제 사무실 창밖으로 노란색 복순이네 이사 트럭들이 줄지어 들어오는 걸 보며 커피 한 잔의 여유를 즐기던 때였죠. 20년 넘게 제 오른팔 노릇을 해온 김창수 반장이 문을 벌컥 열고 들어왔습니다. 평소답지 않게 얼굴이 흑빛이 되어서 말이죠. "회장님, 이거 보통 일이 아닙니다. 아무래도 지영이 결혼 다시 한번 생각해 보셔야겠어요." "아니, 이 사람이 뜬금없이 무슨 소리야. 상견례 날짜까지 다 잡았는데." 제 말에 김 반장은 마른 침을 삼키며 제 앞에 앉았습니다. 그는 이사 현장을 누비며 별의별 집안 사정을 다 듣고 다니는 현장의 정보통이었습니다. 그가 들려준 이야기는 충격적이었습니다. "제가 이번에 강남구 삼성동 쪽 이사를 하나 맡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거기 사모님들 모임에서 최서방, 그러니까 준옥은 집안 이야기가 나왔나 봐요. 그 집 어머니인 박영숙 씨 말입니다. 그 동네에서 아주 유명하더라고요. 삼성동 어른마녀라고요." "어른마녀? 이름 한번 거창하네. 왜? 돈 좀 있다고 유세라도 부린대?" "아유, 그 정도면 말을 안 하죠. 그 여자가 사람을 대하는 방식이 아주 소름 돋는답니다. 집에 들어오는 가사도우미나 기사들을 사람 취급 안 하는 건 기본이고 자기 아들 앞길 막는 사람은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쳐낸다더군요. 특히나 집안 배경이 자기들 기준에 못 미치면 며느리 될 사람을 불러다가 말로 다 못할 모욕을 줘서
스스로 제풀에 꺾여나가게 만든답니다. 벌써 그렇게 파혼당한 집이 여럿이라네요. 심장이 덜컥 내려앉는 기분이었습니다. 지영이에게는 한 번도 내색하지 않았지만 저는 늘 마음 한구석이 불안했습니다. 제가 이삿짐 트럭을 몰며 거칠게 살아온 세월이 혹여나 번듯한 대기업 다니는 준옥은 집안에 흠이 되지는 않을까 싶어서요. 그런데 그쪽 어머니가 그런 사람이라니. 제 딸 지영이가 그 집안에 들어가 겪을 수모가 눈앞에 선했습니다. 그 여자가 우리 지영이를 뭐라고 생각할까? 청소 아줌마 딸이라고 무시하며 우리의 가슴에 대못을 박으면 어쩌지? 그러게 말입니다. 준호군은 어머니 성격을 아니까 지영이한테는 철저히 비밀로 하는 모양인데 그게 더 위험해요. 결혼하고 나면 본색이 드러날 텐데 그때 가서 우리 지영이가 누굴 의지하겠습니까? 김 반장의 말에 저는 밤잠을 설쳤습니다. 지영이에게 넌지시 물어봐도 그저 준호 씨네 어머니? 가끔 뵙는데 참 우아하시고 친절해. 걱정 마 엄마. 라며 해맑게 웃을 뿐이었습니다. 그 천진난만한 미소가 제 가슴을 더 아프게 후벼 팠습니다. 직접 봐야겠다. 내 눈으로 그 여자의 민낯을 확인하기 전까진 절대로 내 귀한 딸 못 보내. 저는 결심했습니다. 회장님 소리 듣는 임복순이 아니라 박영숙의 손바닥 위에서 굴러가는 가장 낮은 곳의 사람으로 잠입하기로요. 마침 박영숙의 집에서 가사 도우미를 구한다는 공고가 뜬 것은 하늘이 주신 기회 같았습니다. 잠입 전날 밤, 저는 거울 앞에 섰습니다. 평소에 바르지도 않던 저렴한 로션을 얼굴에 듬뿍 바르고 머리는 질끈 묶었습니다. 손톱 밑에 낀 검은 기름때는 일부러 지우지 않았죠. 옷장에서 가장 낡고 색이 바랜 티셔츠와 무릎 나온 바지를 꺼내 입었습니다. 거울 속에는 100억 자산가 임복수는 사라지고 고단한 삶의 무게에 찌든 평범한 청소 아줌마 한 명이 서 있었습니다. 그래, 이게 나지. 이게 원래 내 모습이었어. 저는 장롱 깊숙이 처박아 두었던 30년 된 앞치마를 꺼냈습니다. 남편이 죽고 처음 이삿짐 센터 일을 시작할 때 샀던 이제는 군데군데 해지고 구멍난 앞치마였습니다. 그 앞치마를 허리에 두르니 신기하게도 그때의 도끼와 오기가 다시금 온몸에 차오르는 기분이었습니다. 지영이에게는 며칠 지방 현장에 다녀오겠다고 거짓말을 했습니다. 그리고 다음날 아침 일찍 저는 박영숙의 대저택 앞에 섰습니다. 웅장한 대문과 화려한 정원, 그 너머에서 제 딸의 미래를 위협하는 괴물이 도사리고 있을 것만 같아 등골이 서늘했습니다. 심호흡을 크게 하고 초인종을 눌렀습니다. 인터폰 너머로 들려오는 박영숙의 차가운 목소리. 누구세요? 도우미 면접 보러 온 사람인가? 예, 사모님. 연락드리고 왔습니다. 대문이 열리는 소리가 마치 거대한 덫이 입을 벌리는 소리처럼 들렸습니다. 하지만 저는 주저하지 않고 발을 내디뎠습니다. 내 딸을 위해서라면 악마의 아가리 속이라도 기어 들어가야 하는 게 부모니까요. 거실로 들어서자 향수 냄새와 소독약 냄새가 섞인 기분 나쁜 향이 코를 찔렀습니다. 박영숙은 소파에 비스듬히 앉아 잡지를 넘기며 저를 쳐다보지도 않은 채 말했습니다. 거기 서 있어요. 바닥 더러워지니까 카펫은 밟지 말고. 그 오만한 첫마디를 듣는 순간 저는 직감했습니다. 아, 김 반장의 말이 틀리지 않았구나. 이 여자는 사람을 보는 게 아니라 사람의 가격표를 보고 있구나. 저는 고개를 더 깊숙이 숙였습니다. 입가에는 비굴한 미소를 띠고 손은 가지런히 모았습니다. 제 연극은 이제 시작이었습니다. 박영숙이라는 여자가 감추고 있는 그 추악한 민낯을 다 발라낼 때까지 저는 철저하게 이름 없는 아줌마로 살기로 했습니다. 그날 이후 저는 매일 아침 박영숙의 집으로 출근했습니다. 제 인생에서 가장 길고도 치열한 이사가 시작된 셈이었죠. 남의 짐을 옮겨주는 이사가 아니라 제 딸의 인생에서
불행이라는 짐을 미리 치워버리기 위한 목숨 건 이사였습니다. 자기 발등에 떨어진 작은 먼지 하나에도 온갖 독설을 퍼붓는 그녀를 보며 저는 매일같이 주먹을 쥐었다 폈습니다. 하지만 괜찮았습니다. 제가 닦는 것은 바닥이 아니라 제 딸이 걸어갈 길 위에 뿌려진 가시들이었으니까요. 그런데 박영숙의 갑질은 현장에서 웬만한 진상들을 다 겪어본 저도 혀를 내두를 정도로 대단했습니다. 아줌마! 이리 좀 와봐요. 어느 날 박영숙은 저를 거실 한복판에 세워두고 하얀 실크 손수건을 꺼내들었습니다. 그러더니 텔레비전 장식장 위를 쓱 문지르는 게 아니겠어요? 손수건에 묻어나온 미세한 먼지를 제 코앞까지 들이대며 그녀는 미간을 잔뜩 찌푸렸습니다. 이거 보여요? 내가 분명히 먼지 하나 없이 닦으라고 했죠? 돈 10,000원이 누구 집 애 이름인 줄 아나 본데 이런 식으로 할 거면 당장 나가요. 우리 집에 일하러 오겠다는 사람 줄을 섰으니까. 저는 아무 말 없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사실 속으로는 헛웃음이 났죠. 제가 운영하는 업체 직원들이 이 광경을 봤다면 아마 까무러쳤을 겁니다. 이삿짐과 청소 분야에서 잔뼈가 굵은 제가 저런 아마추어 같은 트집에 당하고 있다니요. 하지만 저는 묵묵히 걸레를 빨아와 다시 바닥을 닦았습니다. 제 목적은 청소비 몇만 원이 아니라 저 여자의 밑바닥을 확인하는 것이었으니까요. 오후가 되자 박영숙 씨의 친구들이 하나둘 모여들었습니다. 소위 말하는 사모님들의 티타임이었죠. 저는 주방에서 끊임없이 커피를 내리고 과일을 깎아 날랐습니다. 거실에서 들려오는 그들의 대화는 점입가경이었습니다. 영수가 요즘 도우미들은 왜 그렇게 근본이 없니? 저번에 우리 집에 오던 여자는 냉장고에 있는 한우를 몰래 싸갔다니까? 정말 못 배운 것들은 어쩔 수가 없어. 말도 마. 우리 집 아줌마도 그래. 내가 안 볼 때는 대충대충 하다가 나만 나타나면 열심히 하는 척 하는데 아주 가증스러워 죽겠어. 박영숙 씨는 우아하게 찻잔을 들며 호탕하게 웃었습니다. 그러더니 저를 흘낏 쳐다보며 목소리를 높이더군요. 얘들아, 도우미들은 너무 잘해주면 안 돼. 그럼 자기들이 상전인 줄 안다니까. 나는 일부러 유통기한 며칠 지난 요거트나 과일 같은 거 줘. 버리긴 아깝고 우리가 먹긴 찜찜하잖아? 그래도 저런 사람들은 좋다고 고맙다며 먹어. 그게 다 자기들 수준에 맞는 대접인 거지. 그 말을 듣는 순간 쟁반을 든 제 손이 미세하게 떨렸습니다. 저런 사람들이라뇨. 남의 집 구석구석을 닦으며 정직하게 땀 흘려 돈을 버는 사람들이 왜 당신들의 쓰레기통 취급을 받아야 하는 건지 묻고 싶은 말이 목구멍까지 차올랐습니다. 하지만 저는 쟁반을 꽉 쥔 채 조용히 주방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때였습니다. 도어락 소리와 함께 씩씩한 발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어머니, 저 왔어요. 준호군이었습니다. 제 사위가 될 그 친구가 예정보다 일찍 퇴근해서 집에 온 모양이었습니다. 저는 가슴이 덜컥 내려앉았습니다. 혹시라도 얼굴을 마주쳐서 제 정체가 탄로나면 어쩌나 하는 걱정에 급히 싱크대 쪽으로 몸을 돌려 고개를 푹 숙였습니다. 어머, 준호야, 웬일이니? 오늘 상견례 준비하느라 바쁠 텐데 일찍 왔네? 지영이 줄 선물 좀 챙기러 들렀어요. 아, 어머니 손님들 오셨네요. 안녕하세요. 준호군은 거실에 앉은 사모님들에게 정중히 인사했습니다. 역시 제가 본 대로 예의 바르고 착한 청년이었습니다. 준호군은 주방 쪽으로 걸어오더니 냉장고에서 물을 꺼내 마시며 제 등을 향해 가볍게 목례를 하더군요. 수고 많으시네요, 아주머니. 그 따뜻한 목소리에 눈시울이 시큰해졌습니다. 같은 집안에서 자랐는데 어쩌면 이렇게 다를까 싶었죠. 준호군은 제 정체를 꿈에도 모른 채 그저 고생하는 도우미 아줌마에게 건네는 일상적인 배려를 보였습니다.
그는 어머니와 상견례 일정에 대해 몇 마디 더 나누더니 금방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준호 군이 들어가자마자 박영숙 씨의 태도는 다시 돌변했습니다. 그녀는 친구들에게 준호 군 자랑을 늘어놓기 시작했습니다. 우리 아들이 아깝지 정말. 그 집 엄마는 청소일이나 한다는데 우리 준호가 뭐가 아쉬워서 그런 집이랑 엮이는 건지 모르겠어. 상견례 가서 아주 기를 죽여놓으려고. 어디 감히 우리 집안에 발을 들이겠다고. 저는 싱크대 앞에 서서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내 딸 지영이가 이런 대접을 받기 위해 그토록 성실하게 살아온 것이 아니었습니다. 땀 흘려 일하는 엄마를 부끄러워하지 않고 오히려 자랑스럽다며 제 거친 손을 잡아주던 내 귀한 딸. 그런 딸을 위해 제가 할 수 있는 건 단 하나였습니다. 상견례 전날 저녁, 박영숙 씨는 저에게 일당을 건네며 차갑게 말했습니다. 아줌마, 내일은 오지 마요. 내일 우리 아들 상견례라 아주 중요한 분들이 오시기로 했거든. 당신 같은 사람 있으면 집안에서 가난한 냄새 날 것 같아서 싫으니까. 그녀는 10,000원짜리 몇 장을 마치 적선하듯 제 발밑으로 툭 던졌습니다. 저는 바닥에 떨어진 돈을 천천히 주워 올렸습니다. 그리고 그녀의 눈을 똑바로 쳐다보며 속으로 되뇌었습니다. 그래요, 박영숙 사모님, 내일 봅시다. 당신이 그렇게 무시하던 그 가난한 냄새가 어떤 건지 내가 똑똑히 보여줄 테니까. 박영숙의 집 대문을 나서자마자 저는 길가에 서서 폐부 깊숙이 바깥 공기를 들이마셨습니다. 그 집안을 가득 채웠던 숨막히는 향수 냄새와 사람을 급으로 나누던 그 역겨운 공기가 드디어 제 몸에서 빠져나가는 기분이었습니다. 하지만 마음 한구석은 여전히 시렸습니다. 제 손을 내려다보았습니다. 며칠간 락스물에 담그고 거친 수세미를 쥐었던 손끝은 하얗게 일어나 있었고 손톱 밑은 박영숙이 시킨 구석 청소 탓에 거칠어져 있었습니다. 그 여자가 던진 가난한 냄새라는 말이 환청처럼 귓가를 맴돌았습니다. 집으로 돌아오자마자 저는 욕조에 뜨거운 물을 가득 받았습니다. 그리고는 평소에는 아까워 쓰지도 않던 비싼 오일을 몇 방울 떨어뜨렸습니다. 뜨거운 김이 욕실을 가득 채울 때 저는 그 속으로 몸을 푹 담갔습니다. 며칠간 도우미 아줌마로 살며 굽혔던 허리, 조아렸던 고개, 그리고 무시당하며 잔뜩 움츠러들었던 자존심을 뜨거운 물로 불려내듯 가만히 눈을 감았습니다. 복순아, 고생했다. 네 딸 지영이를 위해서 잘 참았어. 이제는 임복순 대표로 돌아갈 시간이다. 욕조에서 나와 거울 앞에 섰습니다. 거칠어진 손마디에 고가의 핸드크림을 듬뿍 발랐습니다. 화장대 깊숙한 곳에 넣어두었던 보석함을 열었습니다. 반짝이는 다이아몬드보다 제 눈을 사로잡은 건 낡은 벨벳 상자에 담긴 진주 목걸이였습니다. 30년 전 남편이 이삿짐 트럭 한 대를 겨우 장만하고는 우리 복순이 나중에 진짜 회장 사모님 만들어줄게 라며 수줍게 건넸던 그 목걸이. 알은 작고 광택은 예전만 못했지만 저에게는 그 어떤 명품보다 단단한 제 인생의 증거였습니다. 다음 날 새벽, 저는 평소보다 일찍 일어났습니다. 정성스럽게 화장을 하고 상견례를 위해 일부러 맞춰둔 남색 실크 정장을 꺼냈습니다. 거울 속에는 더 이상 굽신거리던 아줌마는 없었습니다. 수십 명의 직원을 호령하고 거친 현장을 진두지휘하던 복순이네 이사의 대표 임복순이 서 있었습니다. 집 앞에는 이미 김창수 반장이 검은색 최고급 세단을 대기시켜 놓고 있었습니다. 그는 평소 입던 작업복 대신 정장을 말끔하게 차려입은 채 저를 보자마자 차문을 열며 깍듯이 허리를 숙였습니다. 회장님, 준비되셨습니까? 오늘 아주 제대로 한번 보여주시죠. 그래요, 반장님. 오늘 우리 지영이 인생에서 가장 큰 먼지를 털어내러 가는 날이니까 아주 확실하게 합시다. 차문이 묵직한 소리를 내며 닫혔습니다.
부드럽게 미끄러져 나가는 차 안에서 저는 창밖을 보았습니다. 어제까지 제가 걸어 다녔던 그 길이었지만 오늘은 완전히 다른 풍경으로 다가왔습니다. 박영숙이 그렇게 자랑하던 그 화려한 호텔 입구가 저 멀리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녀는 꿈에도 모르겠죠. 본인이 내쫓았던 가난한 냄새나는 아줌마가 본인이 그토록 우러러보는 그 권위와 부를 온몸에 휘감고 나타날 것이라는 사실을요. 호텔 정문에 차가 멈춰섰습니다. 도어맨이 달려와 문을 열기도 전 김 반장이 먼저 내려 문을 잡아주었습니다. 회장님, 도착했습니다. 이제 진짜 전쟁터로 들어갈 시간이었습니다. 저는 가볍게 고개를 끄덕이고는 호텔 로비로 발을 내디뎠습니다. 또각거리는 구두 소리가 대리석 바닥을 울릴 때마다 가슴속에서 뜨거운 무언가가 솟구쳐 올랐습니다. 상견례 장소인 한정식 룸 앞에 서자 닫힌 문 너머로 박영숙 씨의 그 간드러진 목소리가 새어나왔습니다. 지영양, 어머니는 왜 아직 안 오시니? 혹시 오늘 어디 큰 집 청소라도 가신 거야? 아니, 바쁘신 건 알겠는데 상견례 날까지 이러시는 건 좀 예의가 아니지 않니? 비아냥거리는 그 목소리에 제 딸 지영이의 대답은 들리지 않았습니다. 아마 입술을 깨물며 참고 있었겠죠. 그 애는 남에게 패기치는 걸 제일 싫어하는 아이니까요. 저는 심호흡을 한번 크게 하고는 직원이 열어주는 문 안으로 천천히 걸어 들어갔습니다. 방 안의 시선이 일제히 저에게 쏠렸습니다. 박영숙 씨는 화려한 한복 차림으로 상석에 앉아 거만한 표정을 짓고 있다가 저를 보는 순간 눈이 휘둥그레졌습니다. 아니, 눈만 커진 게 아니라 찻잔을 들고 있던 손이 눈에 띄게 파르르 떨리더군요. 당신이 왜 여기에? 그녀의 입술이 경련하듯 움직였습니다. 저는 아무 말 없이 지영이의 옆자리에 앉았습니다. 지영이는 눈이 동그래져서 저를 쳐다봤고 예비 사위인 준호군은 벌떡 일어나 어안이 벙벙한 표정으로 저를 바라봤습니다. 어머니, 준호군이 조심스럽게 저를 불렀습니다. 저는 그에게 가볍게 미소를 지어 보인 뒤 박영숙 씨를 똑바로 쳐다보았습니다. 그녀의 얼굴은 순식간에 하얗게 질렸다가 다시 불그락 변해갔습니다. 어제까지만 해도 자기 발밑에서 먼지를 닦던 그 가난한 아줌마가 감히 자기보다 더 비싼 옷을 입고 이 자리에 나타났으니 제정신이 아니었겠죠. 사부인, 아니 박영숙 씨, 많이 놀라신 모양이네. 제 목소리는 평소보다 훨씬 차분하고 단호했습니다. 당신, 이게 무슨 짓이야? 당신 대체 정체가 뭐야? 여기가 어디라고 감히 이런 차림으로 나타나서 사람을 기만해? 박영숙 씨가 소리를 지르며 일어났습니다. 식탁 위에 숟가락이 챙그랑 소리를 내며 떨어졌죠. 옆에 있던 박영숙의 남편도 당황해서 그녀의 소매를 붙잡았지만 그녀는 이미 이성을 잃은 듯 했습니다. 기만이라니요? 기만은 당신이 먼저 했지. 사람을 사람으로 안 보고 일당 몇만 원에 부려먹으면서 유통기한 지난 음식이나 던져주는 게 당신 수준 아니야? 내가 당신 집에서 청소하며 들었던 그 추악한 말들 여기서 하나하나 다 읊어줄까? 저는 가방 안에서 어제 박영숙이 제 발밑에 던졌던 돈봉투를 꺼냈습니다. 그리고 식탁 중앙으로 툭 던졌습니다. 이거 어제 당신이 준 일당이야. 가난한 냄새 난다고 오지 말라며 던져준 거. 내가 그 냄새가 뭔지 곰곰이 생각해봤는데 그건 가난한 사람한테서 나는 냄새가 아니라 당신처럼 속이 썩어 문드러진 사람한테서 나는 악취더군. 박영숙 씨는 부르르 떨며 돈봉투를 쳐다보았습니다. 이 못된 년이? 어디서 감히? 준호야, 당장 이 여자 안 쫓아내고 뭐해? 이런 근본 없는 집구석이랑 내가 결혼을 시킬 것 같아? 그녀가 욕설을 내뱉으며 제 얼굴을 향해 손을 치켜들었습니다. 그 순간
룸 문이 다시 열리며 정장 차림의 김 반장과 직원 2명이 들어왔습니다. 회장님, 죄송합니다. 다음 이사회 일정이 촉박해서 말씀하신 서류 챙겨왔습니다. 김 반장이 제 옆에 서서 아주 정중하게 허리를 숙였습니다. 그가 내민 서류 봉투 위에는 복순이네 이사 앤 청소그룹이라는 로고가 선명하게 박혀 있었죠. 룸 안에는 정적이 흘렀습니다. 박영숙 씨의 손이 공중에서 멈췄고 준호 군은 들고 있던 물잔을 놓쳐 바닥에 깨뜨리고 말았습니다. 회장님? 박영숙 씨의 목소리가 힘없이 떨렸습니다. 저는 천천히 일어나 그녀의 코앞까지 다가갔습니다. 어제 그녀가 제 어깨를 발로 툭툭 치던 그 오만한 자세 그대로 저는 그녀를 내려다보았습니다. 그래요. 당신이 그렇게 무시하던 청소 아줌마가 바로 접니다. 남의 집 이삿날 땀 흘리며 집 나르고 더러운 구석 닦아주면서 정직하게 번 돈으로 이만큼 일군 사람이에요. 당신이 우아하게 차 마시며 남 험담할 때 나는 내 자식 지키려고 온몸에 멍들어가며 장롱 메고 다녔어. 근데 당신이 뭔데 내 귀한 딸을 근본 없는 집구석 딸이라며 난도질해? 저는 목소리를 낮췄습니다. 하지만 그 무게는 박영숙 씨의 어깨를 짓누르기에 충분했죠. 당신 같은 사람 밑에 내 딸 절대 못 보냅니다. 사람 귀한 줄 모르고 돈으로 사람 등급 매기는 그 오물 같은 집구석에 우리 지영이 발끝 하나 들여놓게 할 수 없다고. 그게 아니라 오해예요, 사부인. 제가 몰라보고 실례를. 박영숙 씨가 갑자기 비굴한 표정을 지으며 제 손을 잡으려 했습니다. 저는 그 손을 차갑게 뿌리쳤습니다. 사부인? 누가 당신 사부인이야? 어제처럼 야 아줌마 라고 불러보지 그래? 저는 옆에서 하얗게 질려있는 준호 군을 보았습니다. 싹싹하고 성실해서 믿었던 청년이었지만 이런 어머니를 둔 환경에서 자란 그가 과연 지영이를 지켜줄 수 있을지 의문이 들었습니다. 준호 군은 고개를 숙인 채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지영아, 가자. 여기 더 있다간 썩은 냄새 때문에 숨도 못 쉬겠다. 저는 지영이의 손을 꽉 잡았습니다. 지영이는 눈물이 고인 채 저를 따라 일어났습니다. 뒤에서 박영숙 씨가 잠깐만요, 회장님! 하고 울부짖는 소리가 들렸지만 저는 단 한 번도 뒤를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상견례장을 나오는 제 발걸음은 어느 때보다 당당했습니다. 하지만 제 손을 잡고 있는 지영이의 가느다란 손떨림이 제 심장까지 전해져 왔습니다. 이제 이 폭풍이 지나가고 나면 우리 지영이의 상처를 어떻게 닦아줘야 할지 그 생각뿐이었습니다. 차문을 닫고 정적이 내려앉아 참았던 울음이 지영이의 어깨를 타고 잘게 떨려 나왔습니다. 저는 아무 말 없이 지영이를 품에 꼭 안아주었습니다. 엄마가 미안하다. 지영아, 엄마가 너무 모질게 굴었지? 제 물음에 지영이는 고개를 저으며 제 가슴팍에 얼굴을 묻었습니다. 한참을 그렇게 울던 지영이가 젖은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엄마, 어떻게 그럴 생각을 했어? 왜 그 힘든 일을 자처해서 그냥 나한테 말하지. 엄마가 그런 대접받는 줄 알았으면 나 그 집 문턱도 안 넘었을 텐데. 말했으면 네가 믿었겠니? 사랑에 눈이 멀어 있는데 엄마 말이 잔소리로만 들렸겠지. 직접 봐야 했어. 네가 평생을 함께할 사람의 뿌리가 어떤 흙에 박혀 있는지. 그 흙이 썩어 있는지 아닌지 말이다. 저는 지영이의 젖은 뺨을 닦아주며 제가 박영숙 씨의 집에서 겪었던 일들을 차분히 들려주었습니다. 하얀 손수건으로 먼지를 닦으며 저를 몰아세우던 일, 유통기한 지난 요거트를 던져주며 비웃던 일, 그리고 우리 지영이를 근본 없는 집안 자식이라며 난도질하던 그 악랄한 목소리까지요. 지영이의 눈이 경악으로 물들었습니다. 준호 군 앞에서는 그토록 우아하고 자애롭던 예비 시어머니의 진짜 얼굴을 지영이는 상상조차 못했던 모양입니다. 돈이 많고 적고는 중요하지 않아, 지영아.
하지만 사람을 대하는 태도는 그 사람의 전부란다. 자기보다 약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을 발밑에 때처럼 여기는 집구석에 너를 보내면 나중에 네가 조금이라도 그들 기준에 못 미칠 때 너를 어떻게 대하겠니? 나는 내 귀한 딸이 그런 오물통 속에서 시들어가는 꼴 죽어도 못 본다. 그날 밤 저희 집 거실에는 아주 오랜만에 긴 대화가 오갔습니다. 지영이는 밤새 고민하더니 결국 준호 군에게 이별을 통보했습니다. 준호 군은 집 앞까지 찾아와 무릎을 꿇고 빌었습니다. 어머니가 잘못하신 거다. 내가 대신 사죄하겠다. 우리는 다르게 살면 되지 않느냐며 울부짖었죠. 하지만 지영이는 단호했습니다. 준호 씨, 당신은 좋은 사람이지만 당신 어머니가 나를 그리고 우리 엄마를 어떻게 생각하는지 알아버린 이상 예전으로 돌아갈 수 없어요. 그리고 당신은 당신 어머니를 바꿀 수 없잖아요. 나는 우리 엄마의 땀방울을 부끄러워하는 사람들 틈에서 행복할 자신 없어요. 준호 군을 돌려보내고 돌아온 지영이가 제 거친 손을 잡았습니다. 이삿짐을 나르느라 마디마디가 굵어지고 굳은 살이 박혀 딱딱해진 제 손을요. 지영이는 그 손에 자기 얼굴을 비비며 조용히 속삭였습니다. 엄마, 나 이 손이 세상에서 제일 자랑스러워. 이 손이 나를 키웠고 우리 집을 세웠잖아. 이제는 내가 엄마 손 지켜줄게. 그 말을 듣는데 30년 넘게 가슴속에 뭉쳐있던 고생의 응어리가 눈 녹듯 사라지는 기분이었습니다. 며칠 뒤 저는 다시 평소처럼 낡은 작업복을 입고 현장으로 나갔습니다. 복순이네 이사라고 적힌 노란 조끼를 걸치고 커다란 테이프와 면장갑을 챙겼습니다. 직원들은 회장님, 이제 좀 쉬시라니깐요. 라며 성화였지만 저는 허허 웃으며 이삿짐 박스를 날랐습니다. 먼지 냄새 가득한 현장에서 땀을 흘리고 나면 마음이 그렇게 편할 수가 없습니다. 누군가의 새로운 시작을 도와주고 그 대가로 정직하게 번 돈으로 밥을 먹는 삶. 박영숙 씨 같은 사람들은 죽었다 깨어나도 모를 이 신성한 노동의 가치를 저는 사랑합니다. 진짜 부자는 통장에 찍힌 숫자로 결정되는 게 아닙니다. 내가 나를 얼마나 떳떳하게 여기는지, 그리고 내 곁에 있는 소중한 사람을 얼마나 귀하게 대하는지에 달린 것이지요. 저는 오늘도 이삿짐 트럭의 핸들을 잡습니다. 제 옆자리에는 이제 제법 듬직해진 지영이가 앉아 웃고 있습니다. 무거운 짐을 내려놓듯 아픈 인연도 훌훌 털어버린 우리 딸의 얼굴이 아침 햇살을 받아 참으로 눈부셨습니다. 엄마, 오늘 이사는 어디야? 내가 박스 포장은 끝내주게 하는 거 알지? 오냐, 우리 딸. 오늘 아주 기분 좋게 한번 옮겨보자꾸나. 트럭 엔진 소리가 힘차게 울려 퍼졌습니다. 제 인생의 이삿짐은 여전히 현재 진행형이지만 이제는 그 짐이 전혀 무겁지 않습니다. 제 곁에는 제 진심을 알아주는 귀한 딸이 있고 제 손에는 당당하게 일궈온 제 삶이 꽉 쥐어져 있으니까요. 네, 지금까지 경기도 수원 임복순 씨의 사연이었습니다. 여러분은 오늘 사연 어떻게 들으셨나요? 겉모습만 보고 누군가를 판단했던 적은 없으신지, 혹은 누군가에게 상처받은 마음을 묵묵히 견디고 계시지는 않은지 돌아보게 되는 시간이었습니다. 임복순 씨와 지영 씨의 앞날에 이제는 꽃길만 가득하기를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이 사연이 재미있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응원해주세요. 더 좋은 사연으로 찾아오겠습니다. 여러분, 사랑합니다.